프리즘 김한혜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유병란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김한혜 변호사님이 의뢰받아 진행했던 형사사건인 사기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혜 변호사님, 고소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진행자님 혹시 LFG 발전소라고 들어보셨어요? LFG 발전소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네, LFG 발전소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예요.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한 기존 발전소는 환경오염을 야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신규 증설이 제한되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LFG 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게 되었어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된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 슬러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은 일반 대기 중에 그대로 놓아두면은 산소와 결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지만은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메탄가스가 배출되게 돼요. 이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쓰레기도 처리하고 전기도 생산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LFG 발전 산업이 일석삼조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인 것이지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소개해주시는 사기 사건이 LFG 발전소랑 관련이 있나 보네요. 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시설 건립에 막대한 초기 투자 자본이 들어가게 돼요. 그에 비해서 얻는 수익은 초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점차 발전량이 안정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제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해서 지방자치단체와 LFG 발전사업 계약을 맺었는데 초기 사업 자금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았던 거죠. 근데 정작 발전소를 건립하고 LFG 발전을 시작해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의 양이 예상했던 양에 크게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약속했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니까 투자자들이 제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런 내용이군요. 그럼 이 사건에서 쟁점은 무엇인가요? 네,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요.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죄로 고소를 해요. 물론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사업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원인이나 또는 경영 악화로 부득이하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사업은 사업대로 망한 것만 해도 속상한데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겠네요.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떼먹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잘 안 된 것인지가 쟁점인 사건이네요. 네. 변호사님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런 사건은 그 피해액이 보통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서 유죄가 인정되게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런 만큼 투자자들 측에서도 실력 있는 로펌을 선임해서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어요. 투자자들이 사기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제 의뢰인이 설립한 회사가 LFG 발전소 사업 경험이 거의 없는 신설 회사라는 점이고, 두 번째,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은 발생되는 메탄가스의 양이 적어서 처음부터 LFG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공동 투자한 다른 회사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배분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제시를 하였어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내심의 의사를 직접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이 들어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검사도 투자자들 주장을 받아들여서 제 의뢰인을 사기죄로 기소를 하였고요. 제 의뢰인은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니까 저를 찾아온 것이에요. 이런 사건은 사실 제게도 좀 생소한 분야라서 제가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국내 교수님들도 여러 분 찾아뵙고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였어요. 아무래도 의뢰인은 재판에 듣는 당사자이다 보니까 변호사한테 본인한테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는데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사건은 제 의뢰인이 억울한 사건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떤 조항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던 건가요? 네, LFG 발전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에 의해서 최근에 주목받은 사업 분야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발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사주어야지 수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LFG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는 신설 회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 의뢰인의 경우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어서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에 LFG 발전소를 지었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해서 다른 나라에도 이와 같은 LFG 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활발한 사업 활동을 추진한 그런 내역이 있어요.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은 주로 매립되는 폐기물이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로서 유기성 폐기물이에요. 건설 폐기물 같은 것은 유기성 폐기물이 아니라 무기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유기성 폐기물이 매립되는 쓰레기 매립장은 분해되면은 메탄가스가 나오지 않을래야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 위에 LFG 발전 시설이 짓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예상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만 실제로 발전소를 지어서 가동을 해보니까 예상했던 만큼 메탄가스 양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은 전문가들도 정확히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는데 덮여있던 표토층이 얇아서 대기 중의 산소가 표토층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 의뢰인은 아예 쓰레기 매립장 전체 표면 위에 1m 이상의 두께로 대규모 복토공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산소 유입을 차단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승인을 안 해줬던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주거든요. LFG 발전 사업은 좀 부수적인 거고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는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어렵게 허가받은 공간인데 거기다가 대규모 복토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승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은 제 의뢰인은 정말로 LFG 발전 사업을 할 계획이었고 투자자들한테 약속한 수익금도 당시에 확보된 자료에 비추어 보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가동까지 했지만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원인으로 사업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취의 범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저의 변론 요지였어요. 쌍방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었겠네요.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1심에서만 해도 1년 넘게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관련 증인들도 모두 법정에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신문을 하였고요. 다행히 1심 재판부에서 제 손에 들어주었어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를 한 거죠. 판결 선고일에 제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제 의뢰는 눈시울까지 붉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형사사건은 변호인으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제 의뢰인에게는 최선을 다했지만 만에 하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으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보람이 있으셨겠어요. 혹시 검사가 항소를 했나요? 네, 당연히 검사는 항소를 하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조금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이 형사사건에서는 1심 판결이 아주 중요해요. 제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1심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아까워하시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야 다급해져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도 예전에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상당수를 결론을 바꾸거나 형량을 깎아주거나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1심에서 직접 물어본 증인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기록만 보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에 위반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항소심 추세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1심 형량을 감경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사건은 1심에서부터 잘 대응을 해야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이기셨겠네요. 네, 피해액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 항소심에서는 대형 로펌을 고소대리인으로 추가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형 로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다투기는 했지만은 결국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 의뢰인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된 형사사건에 관해 김하늘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서 이에 대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김하늘 변호사님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